1930년 경성.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종로 거리에는 일본 순사들의 군화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구역이 존재했습니다. 낮에는 일장기가 펄럭했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황제라 불리는 한 남자의 거대한 왕국으로 변모했죠. 그는 총 한 자루 쥐지 않고도 그저 눈빛 하나와 묵직한 주먹 하나로 경성 바닥을 평정했습니다. 훗날 조선 최고의 주먹이라 불리게 될 김두한조차 무릎 꿇고 형님이라 불렀던 유일한 남자.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역사상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했던 일대 주먹 황제 김기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비릿한 피냄새와 싸구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우미관 뒷골목에서 시작됩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맨잔주먹 하나로 식민지 조선의 밤을 지배했는지, 그 전설의 시작을 끝까지 목격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십시오.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진짜 뒷골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켜지기 전, 낭만이라는 단어가 아직 핏빛으로 물들기 전인 1930년대 초반의 종로입니다. 당시 경성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거주하며 온갖 향락과 자본이 넘쳐 흐르던 남천, 그리고 조선 상인들이 하루하루 치열하게 생존을 이어가던 북천. 이 두 세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넘어서는 안 될 거대한 선이 그어져 있었죠. 그 종로의 심장부에는 우미관이라는 거대한 극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미관은 단순한 극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조선 주먹들의 성지이자 자존심 그 자체였죠. 그리고 그 성지의 가장 높은 곳, 아무나 앉을 수 없는 그 의자의 주인은 바로 김기환이었습니다. 김기환.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신을 드러내고 침을 뱉어대는 양아치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잘 다려진 흰색 모시 적삼이나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넘겼고, 손에는 쇠파이프 대신 늘 고급 걸련 한개비가 들려 있었죠.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종로의 신사라고 불렀지만 뒷골목의 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사의 가면 뒤에 숨겨진 굶주린 늑대보다 더 무서운 포식자의 본능을 말입니다. 당시 종로 바닥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뜨내기들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주먹 좀 쓴다는 시골 왈패들이 내가 종로의 주인이 되겠다며 호기를 부리곤 했죠. 어느 날 덩치가 곤만한 평양 박치기 출신의 와이피 하나가 우미관 매표소 앞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멱살을 잡고 집기를 부수며 "대장 나오라고 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주변 상인들은 겁에 질려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미관 2층 계단에서 또각또각 그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기환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난동을 부리는 거구의 사내 앞에 섰습니다. 사내는 김기환의 왜소해 보이는 체격을 보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네가 여기 대장이냐? 비실비실하게 생겨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무도 김기환의 손이 움직이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는 이미 바닥에 대자로 뻗어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단 한 방,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하는 군더더기 없는 일격이었습니다. 김기환은 쓰러진 사내를 내려다보지도 않은 채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 술이 좀 과했군. 뒷방으로 모셔서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고 술 깨면 집에 보내드리라." 그의 말에서
차 한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식구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는 참교육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김규환의 방식은 깔끔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하게 목숨을 끊거나 불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시는 종로 바닥에 발을 붙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영혼까지 털어버릴 뿐이었죠. 이것이 바로 김규환이 추구하던 낭만 주먹의 시대였습니다. 힘없는 상인들에게서 푼돈을 뜯어내는 양아치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떡과 과일을 받으며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왕국에도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건너편 혼마치, 충무로를 장악하고 있던 일본 야쿠자 세력, 이른바 하야시 패거리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종로를 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조선의 주먹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낭만이나 의리 따위는 헌신작처럼 버린 지 오래였죠. 그들의 주머니 속에는 항상 날카로운 사시미가 들어있었고 그들의 우승 뒤에는 하얀 가루, 즉 설탕이라 불리던 마약과 불법 도박장의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규환의 최측근 두아가 헐레벌떡 우미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아랫동네 시장통에서 우리 식구 하나가 당했습니다. 김규환은 읽고 있던 신문을 천천히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술 먹고 싸움질이라도 했느냐? 아닙니다. 그게 혼마치 애들입니다. 우리 구역에 들어와서 가게 주인들을 협박하고 자릿세를 내라고 행패를 부리길래 말리러 갔다가 그만. 부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연장질을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사 선생 말로는 다리를 다시 쓰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적. 사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김기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종로의 밤거리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비릿하고 역겨운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김규환은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는 성냥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온화한 신사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서늘하고도 잔혹한 눈빛이었습니다. 감히 내 앞마당에 흙탕물을 튀겨? 그는 길게 연기를 내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연기는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살기는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기환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더 독하고 더 빠르고 더 거친 새로운 칼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운명은 얄궂게도 바로 그 시점에 한 소년을 김규환의 눈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수표교 다리 밑 거지 소굴에서 짐승처럼 자라난 한 아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게 될 어린 맹수 김두한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미관의 제왕 김규환, 그리고 야수의 본능을 가진 소년 김두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과연 종로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피바람이 불어오기 직전의 고요함, 그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종로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김기환이 발견한 어린 맹수가
어떻게 이빨을 드러내는지 궁금하다면, 그리고 하야시 패거리와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최고의 야인시대 명장면을 남겨주시면 그 시절의 뜨거운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의 똥물 냄새와 시궁창 썩는 악취가 진동하던 수표교 다리 밑, 그곳은 화려한 우미관의 네온 사인 빛조차 닿지 않는 경성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밑바닥이었습니다. 낮에는 빌어먹고 밤에는 추위를 피해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잠드는 거지들의 왕국. 김기환은 가끔 답답할 때면 이곳을 찾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의 공기를 마셔야 자신이 서 있는 높은 곳의 위태로움을 잊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도 유난히 찬바람이 불던 늦가을의 밤이었습니다. 김기환은 호의 하나 없이 홀로 수표교 근처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리 밑 어둠 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거친 구함과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습니다. 흔한 거지들의 밥그릇 싸움이려니 하고 지나치려던 찰나, 김기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붉은 안광. 그곳에는 10서너 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더벅머리 소년 하나가 성인 남자 서너 명을 상대로 피투성이가 된 채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체급 차이로 보나 숫자로 보나 상대가 될 리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미 소년의 한쪽 눈은 퉁퉁 부어올라 감겨 있었고 입가에는 핏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내리찍어도 마치 고무공처럼 다시 튀어올랐습니다. 아니,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은 으르렁거리며 상대의 팔을 물어뜯고 박치기로 콧뼈를 노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늑대 새끼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들깨떼를 향해 내뿜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이 독한 새끼, 이거 안 놔? 거지 왕처로 보이는 사내가 소년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흙바닥에 처박힌 소년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흙 한 줌을 쥐어 사내의 눈에 뿌리고는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김기환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울며 불며 도망갔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 아이에게는 공포라는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오로지 상배를 씹어먹겠다는 살기와 도끼만이 가득했죠. 김기환의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원석을 이 더러운 시궁창 바닥에서 발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만!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다리 밑을 울렸습니다. 거짓대들의 시선이 일제히 위를 향했습니다. 하얀 구두, 잘 다려진 바지단. 그곳에 종로의 황제 김기환이 서 있었습니다. 왕초는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기환 형님 아니십니까요? 김기환은 왕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여전히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소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소년의 행색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 부어터진 눈꺼풀 사이로 빛나는 그 형형한 눈동자만큼은 김기환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소년은 대답 대신 입안에 고인 피가 섞인 침을 바닥에 텟 하고 뱉었습니다. 김두한. 두한이라. 배가 많이 고파 보이는구나. 김기환은 품에서 돈을 꺼내 왕초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 아이 밥값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더 댔다간 그땐 니놈들 손목이 남아나지 않을 게야. 그리고는 두안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라오너라. 밥은 먹여주마. 그것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미관 뒷방으로 데려온 두안에게 김규환이 가장 먼저 시킨 것은 싸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설렁탕 한 그릇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허겁지겁 국밥을 마시는 아이를 보며 김규환은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은 칼이다. 아주 예리하고 위험한 칼이야. 내가 칼자루를 쥐어주지 않으면 이놈은 세상을 베어버리거나 아니면 제 몸을 베어버리고 말 거야. 그날 이후 김기환은 두안을 자신의 그림자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거짓골을 벗겨내고 깨끗한 옷을 입혔지만 두안의 몸에 밴 야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기환은 그 야성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두안아, 주먹은 말이다. 똥파리들을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김규환은 샌드백을 치는 대신 두안을 앉혀놓고 말하곤 했습니다. 약한 놈들, 힘없는 장사꾼들 괴롭히는 건 양아치나 하는 짓이야. 진짜 사내의 주먹은 내 식구, 내 나와바리, 그리고 지켜야 할 신의를 위해 쓰는 거다. 알겠느냐? 김규환은 두안에게 싸우는 법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상대의 기세를 꺾는 눈빛, 흥분하지 않고 차가운 머리로 상대의 급소를 노리는 침착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명분. 명분 없는 주먹질은 폭력이고 명분 있는 주먹질은 협객의 길이다. 두안은 스펀지처럼 김규환의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가 가진 천부적인 싸움꾼의 기질, 김규환의 철학이 탑재되자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더 이상 두안은 수표교 다리 밑의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미관의 젊은 호랑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18세가 되던 해 김두안은 김규환을 대신해 첫 수금을 나갔습니다. 악질적인 고리대금 업자가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규환이 두안을 보낸 것이었죠.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아직 어린 놈이 뭘 하겠냐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안은 덩치 큰 해결사 셋을 순식간에 포장해서 바닥에 눕혀버리고 돈 한 푼 뺏지 않고 고리대금 업자가 스스로 장부를 찍게 만들었습니다. 폭력을 썼지만 그 폭력은 정교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상대를 부러뜨리는 기술. 그것은 김규환의 방식이었습니다. 김규환은 보고를 받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혼마치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하야시 패거리가 야금야금 종로의 상권으로 마술을 뻗치고 있다는 첩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규환의 손에는 이제 막 날을 세운 누구보다 날카롭고 튼튼한 명검 김두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비해라 두안아. 이제 곧 손님들이 들이닥칠 게다. 아주 예의 없는 손님들이지. 김규환의 말에 어둠 속에 서 있던 김두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로 이글거리는 늑대 새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냉철한 맹수의 눈, 그것이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형님. 누구든 형님의 길을 막는 놈들은 제가 다 재워버리겠습니다. 종로의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혼마치의 야쿠자들이 우미관의 코앞까지 진격해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과연 김기환은
이 어린 맹수를 앞세워 어떻게 일본 깡패들을 요리할 생각일까요? 그리고 하야시 패거리가 준비한 비열한 함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낭만 주먹과 일본 칼잡이들의 목숨을 건 대결. 그 피 튀기는 현장을 놓치지 않으려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종로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김기환과 김두한의 콤비 플레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박살내 주십시오. 다음 편,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에서 뵙겠습니다. 손님이라고 다 같은 손님이 아닙니다. 문을 활짝 열어 반겨야 할 귀인이 있는가 하면 빗자루를 들고 대문 밖까지 쫓아내야 할 불청객도 있는 법이죠. 1930년대 중반, 종로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서 낯선 비린내가 섞여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청계천 너머 일본인 거리, 혼마치 화려한 불빛이 야금야금 북쪽으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은 바로 하야시. 경성 최고의 야쿠자 조직을 이끄는 그는 칼 대신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는 아주 교활하고도 탐욕스러운 사업가형 보스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돈뭉치와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조선 상인들의 목을 조여왔는지, 그리고 김기환이 그 더러운 손길을 어떻게 뿌리치려 했는지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하십시오. 전쟁은 총성 없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하야시 패거리는 무식하게 쇠파이프를 들고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세련되고 그래서 더 역겨운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종로의 상권, 특히 자금줄이 되는 유흥가와 시장통을 장악하기 위해 자본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장사가 안 돼 힘들어하는 조선 상인들에게 접근해 친절한 미소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 돈은 미끼였습니다. 갚을 날짜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살인적인 이자가 붙었고 결국 가게 문서가 그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들에서는 이상한 물건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처럼 하얗지만 한번 맛보면 영혼이 파먹히는 눈꽃가루, 그리고 폐가망신의 지름길인 불법 도박판,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김기환이 가장 혐오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형님, 우미관 앞 골목에서 또 냄새가 납니다. 애들이 자꾸 구석진 곳에서 주사기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부하의 보고를 받은 김기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의 구역인 종로는 상인들의 땀냄새가 나는 곳이지 약쟁이들의 썩은 내가 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김기환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자신의 나와바리 등을 뿌리부터 썩게 만들려는 하야시의 밑작업이라는 것을. 김기환은 하야시 측에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차나 한잔 합시다. 약속 장소는 종로와 혼마치의 경계에 있는 고급 요정. 하야시 대신 그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중간 보스가 나타났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그는 뱀처럼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영이 잔뜩 찍힌 수표 봉투를 테이블 위로 쓱 밀었습니다. 김도목님, 우리 하야시 오야분께서 보내신 인사입니다. 종로가 워낙 넓으니 관리하기 힘드시죠? 저희가 청소도 좀 돕고 빈 가게들에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고 싶습니다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활력이 무엇인지 김기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기환은 수표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시오. 종로 땅은 말이오, 흙이 아주 거칠어요. 우리 같은 토종 소나무야 바위 틈에서도 자라지만 바다 건너온 묘목들은
뿌리를 내리기가 힘듭니다. 억지로 심으려다가는 삽자루가 부러지거나 정원사 손목이 다칠 수도 있어. 상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김규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다시는 내 앞마당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그 하얀 가루도 도박판도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그땐 청소비가 아주 비싸질 겁니다.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챙겨 넣는 일본 간부의 눈빛이 살벌하게 빛났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김두목. 시대가 변했습니다. 주먹으로 막을 수 있는 파도가 아닙니다. 그날 이후 하야시 패거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웃음은 없었습니다. 우미관에서 영화 상영 중에 쥐떼를 푼다거나 멀쩡한 음식점에서 식중독 소동을 일으켜 영업 정지를 막게 하는 등 치졸한 방해 공작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서장, 물론 일본 앞잡이인에게 뇌물을 먹여 김규환의 부하들을 시도 때도 없이 잡아들여 조사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밤에 일어났습니다. 김규환의 가장 아끼는 동생이자 조직의 살림꾼이었던 망국이 수금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 가로등조차 깨져 있어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망국이 골목 모퉁이를 도는 순간 검은 그림자 대여섯 명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누구냐? 대답 대신 쇠파이프와 강목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린치였습니다. 놈들은 망국의 주머니에 있는 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김규환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빗물 웅덩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놈들은 쓰러진 만국의 다리를 노렸습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듯 잔인하고도 집요하게 짓밟았습니다. 이걸로 전해라. 종로의 밤은 이제 바뀔 거라고. 다음날 새벽, 우미관 뒷문 앞에 거적대기에 쌓인 무언가가 던져졌습니다. 새벽 청소를 하던 아이가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규환이 뛰어내려왔을 때 그곳에는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망국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랐고 두 다리는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장기 요양을 보내야 할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김규환은 만국의 피 묻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켜는 손이 분노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두한이 말없이 성냥을 그어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김두한의 눈은 이미 살기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형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김두한의 목소리가 짐승의 그르렁거림처럼 낮게 울렸습니다. 김규환은 깊게 연기를 빨아들이고는 천천히 허공으로 내뱉었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신사의 가면을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들에게는 몽둥이가 약인 법입니다. 두하나, 예 형님. 준비해라. 오늘 밤 저쪽 창고 하나 비워야겠다. 놈들이 좋아하는 그 하얀 가루들 모조리 강물에 띄어보내주자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김규환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상대의 가장 아픈 곳, 즉 돈줄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930년대 경성 바닥을 뒤집어 놓을 거대한 전쟁, 수송동 창고 습격 사건에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분노한 김기환과 족쇄 풀린 맹수 김두한은 하야시의 심장부를 어떻게 타격했을까요? 그날 밤 종로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화염과 처절한 복수극이 다음 편에서 펼쳐집니다. 당신의 식구가 저렇게 당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지 못하겠다면 그 끓어오르는 피를 안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김규환의 무자비한 반격, 그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다음 편 포식자들의 만찬에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남의 밥그릇을 걷어찼으면 제 밥상 엎어질 각오도 해야지. 비는 그쳤지만 종로의 밤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만국의 피 묻은 옷가지가 태워지는 매캐한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인 자정. 김규환은 오미관 식구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을 갖춰 입었지만 넥타이는 풀어헤쳤고 소매는 걷어붙인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협상이나 자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묵직한 느와르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남자들의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눈을 떼지 마십시오. 놈들은 우리 식구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김규환의 낮은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놈들의 팔다리가 아니라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놈들이 가장 아끼는 것,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들의 돈을 태워버린다. 목표는 수성동에 위치한 하야시 패거리의 비밀 물류 창고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쌀 창고처럼 위장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일본에서 밀수해온 아편, 밀주, 그리고 도박 자금으로 쓸 현금 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그곳은 하야시 조직의 심장이자 경성 침략의 병참 기지였습니다. 작전은 은밀하고 신속해야 했습니다. 김규환은 병력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혼마치 쪽에서 요란하게 설안을 피워 놈들의 시선을 끄는 미끼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김두한을 선봉으로 한 타격대. 두한아, 김규환이 김두한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서 보여줘라. 조선 주먹이 얼마나 매운지. 단, 사람은 죽이지 마라. 우리는 깡패가 아니라 건달이다. 짐승 잡겠다고 우리까지 짐승이 되지는 말자. 김두한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쇠파이프 대신 김규환이 건네준 묵직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정막을 깨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혼마치 유흥가 쪽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미끼조가 술집 몇 군데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하야시 패거리의 병력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간 사이 김두한과 타격대는 그림자처럼 수성동 창고로 스며들었습니다. 창고 앞에는 보초 서너 명이 졸고 있었습니다. 김두한이 신호를 보내자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식구들이 순식간에 보초들의 입을 막고 기절시켰습니다. 소리 없는 제압, 그리고 거대한 창고의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보물 창고 그 자체였습니다. 하얀 가루가 든 상자들, 밀수 담배, 양주 박스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김두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 조선 사람 피 빨아먹고 산 거라 이거지? 그때였습니다. 안쪽 사무실에서 인기척을 느낀 일본 야쿠자 10여 명이 긴 칼 뽑아 들고 튀어나왔습니다. 창고를 지키는 정예 멤버들이었습니다. 조센직 놈들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이 저릴 살벌한 광경이었지만 김두한은 오히려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잘 됐네. 몸 좀 풀고 싶었는데. 전투는 짧고 강렬했습니다.
칼을 든 사무라이들과 몽둥이를 든 조선 주먹들의 대결. 야쿠자들의 칼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김두한은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피하고 파고들었습니다. 퍽! 우지끈.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창고를 채웠습니다. 김두한의 발차기 한 방에 건장한 사내가 쌀가마니처럼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사냥이었습니다. 포식자가 양떼를 몰아넣고 유린하는 듯한 압도적인 무력. 10분도 채 되지 않아 창고 안의 야쿠자들은 모두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신음소리만이 가득한 현장 한가운데 김두한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기름통을 꺼냈습니다. 잘 가라, 너희들의 더러운 꿈. 콸콸콸. 기름이 아편 상자와 돈다발 위로 쏟아졌습니다. 김두한이 성냥을 그어 던지자 붉은 화염이 뱀의 혀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창고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하야시가 공들여 쌓아온 자금줄이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두한과 식구들은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성 바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문에는 원인 불명의 화재라고 작게 실렸지만 뒷골목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기환이 하야시에게 보낸 강력한 경고장이라는 것을. 종로는 건드리지 마라. 김기환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상인들은 그를 살아있는 수호신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하야시 패거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승리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김기환의 세력이 너무 커지자 불안해진 것은 하야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종로 경찰서장 마루오카 경부가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났습니다. 김규환, 이 건방진 조센징이 감히 내 관할 구역에서 불장난을 해? 야쿠자든 깡패든 내 허락 없이는 숨도 못 쉬어. 이참에 저놈을 아주 박스에 가둬버려야겠어. 권력의 개들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깡패들처럼 주먹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이라는 그물을 던집니다. 피할 수 없는 아주 촘촘하고 끈적한 거미줄 같은 함정이 김기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승리에 취해 있을 틈도 없이 김기환의 목을 죄어오는 공권력의 그림자. 과연 김기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아니면 이것이 전설의 마지막 불꽃이 되는 걸까요? 영웅의 추락은 비상보다 더 극적이라고 합니다. 경찰과 하야시가 합작하여 만든 치명적인 덫, 우미관 스캔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십시오. 다음 편 극장 안의 덫에서 숨막히는 체포의 순간을 공개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무덤일 수도 있습니다. 수송동 창고 화재 사건 이후 종로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야시 패거리는 쥐죽은 듯 조용했고 상인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김기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정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는 매일 밤 우미관 옥상에서 담배를 태우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환영을 보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영웅이 스스로 걸어들어간 함정, 그 처절하고도 슬픈 마지막 선택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것은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숭고한 희생의 역사입니다. 그날은 우미관에서 인기 무성영화 아리랑이 상영되는 날이었습니다. 변사의 구성진 목소리에 관객들이 울고 웃던 그 시각,
극장 밖에서는 은밀하고도 치밀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루오카 경보의 지시를 받은 형사들과 환병대, 그리고 하야시가 심어둔 끈앞풀들이 우미관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작전명 박스 닫기. 목표는 김기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그를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기환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어 종로 상인들의 민심까지 등돌리게 만들려는 아주 더러운 계략이었습니다. 영화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른 무렵 객석 한가운데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 살려! 이놈이 내 지갑을 훔쳐갔다! 성추행이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야시가 심어둔 바람잡이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극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공포에 질려 출구로 몰려들었고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전원 동작 그만! 우미관 패거리들이 관객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소매치기와 폭행을 사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김기환 나오라고 해.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형사들은 곤봉을 휘두르며 죄 없는 우미관 직원들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2층 사무실에 있던 김기환이 이 소란을 듣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옥도였습니다. 자신의 식구들이 피를 흘리며 끌려가고 아끼던 극장이 쑥대밭이 되고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김기환의 호통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루오카 경부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걸어나왔습니다. 오, 우리의 황제 폐하께서 납시셨군. 니놈 부하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혔다는 증거가 아주 차고 넘쳐. 자, 순순히 가시지. 그때 어둠 속에서 김두한과 정예 멤버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김두한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건 함정입니다. 뒷문으로 피하십시오. 저희가 길을 뚫겠습니다. 김두한이라면, 그리고 저들이라면 충분히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만주로 도망치거나 산으로 들어가 훗날을 도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기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눈으로 피 흘리는 부하들과 공포에 떠는 상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도망친다면 이 늑대 같은 경찰들은 분풀이로 종로 바닥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신의 식구들은 모조리 잡혀가 고문을 당할 것이고 상인들은 하야시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 이 아이들은 누가 지키나? 김기환은 천천히 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리고 김두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슬펐지만 단호했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켰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김기환은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소. 내 아이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시오. 내가 이 모든 난동의 주동자요. 철컥. 차가운 수갑이 김기환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종로의 황제가 스스로 왕관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들이 그를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김기환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마치 개선 장군처럼 고개를 들고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한 죄수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 무리를 살리는 우두머리 늑대의 그것이었습니다. 형님! 김두한이 울부짖으며 뛰쳐나가려 했지만 옆에 있던 원로 간부가 그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놓으란 말이야. 형님이 잡혀가는데. 정신 차려. 형님이 왜 잡혀가셨는데? 너 살리려고 그러신 거잖아. 지금 나가면 개죽음이야. 김두한은 어둠 속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멀어지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마치 김기환의 마지막 유언처럼 들려왔습니다. 종로의 밤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이 사라진 왕국. 그곳에 남겨진 것은 혼란과 공포뿐이었습니다. 주인 잃은 옥자를 노리고 하야시의 군화발이 종로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이라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 뒤에 갇힌 김규환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태양은 지고 나면 반드시 다시 떠오르는 법. 김규환이 남긴 불씨, 김두한이라는 거대한 화약고가 폭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철창 안에 김기환과 철창 밖의 김조한, 이 두 남자가 나누는 영혼의 대화, 그리고 복수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김규환이 감옥에서 김두한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주저 말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편 차가운 방, 뜨거운 유언에서 뵙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독방.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김규환은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간수들의 특별 대우는 지독했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고문과 신문. 그들은 김규환의 입에서 모든 것이 조선 상인들을 선동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규환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의 몸은 멍과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종로의 황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왕이 부재한 사이 왕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감옥이라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의 싹이 텄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나이들의 눈물을 닦을 준비를 하십시오. 담장 밖, 종로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주인 잃은 우미관은 하야시 패거리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일본 깡패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상인들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자릿세는 2배로 뛰었고 돈을 내지 못하는 상인은 길바닥에서 매타작을 당했습니다. 낭만이 사라진 거리에는 공포와 비명만이 가득했습니다. 김두한은 숨죽여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규환의 언명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로 분노를 달래며 우미관 옥상에서 감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두한에게 면회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뇌물을 먹인 변호사를 통해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었습니다. 두꺼운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수척해진 김규환과 덥수룩한 김두한이 마주 앉았습니다. 형님, 김두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앙상하게 마른 김규환의 모습을 보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규환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두한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느냐? 자신의 몸보다 동생의 끼니를 먼저 걱정하는 영원한 형님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구해내겠습니다. 탈옥을 하든 서정을 납치하든. 쓸데없는 소리. 김규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침이 터져나왔지만 그의 눈은 매섭게 빛났습니다. 두한아, 잘 들어라. 내 몸 하나 구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왜 제 발로 여기에 들어왔겠느냐.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네가 섣불리 움직여서 일을 그르치면 내 희생은 개죽음이 되는 거야. 김규환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아크릴판에 손을 댔습니다. 김두한도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차가운 벽을 통해
뜨거운 체온이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나는 이미 낡은 시대의 주먹이다. 내 시대는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아직 젊고 강해. 이제 네가 나서야 할 때다. 형님, 그게 무슨... 내가 쥐고 있던 칼자루, 이제 네가 쥐거라. 가서 놈들을 쓸어버려. 우미관을 되찾고 종로를 되찾아라. 내 이름을 파는 놈들, 상인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놈들, 모조리 청소해라. 그게 나를 위한 진짜 효도다. 그것은 유언이자 대관식이었습니다. 김기환은 자신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김두한에게 이양했습니다. 더 이상 형님의 그늘에 숨은 2인자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1인자가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두한아, 기억해라. 주먹은 눈물보다 빨라야 하고 머리는 주먹보다 차가워야 한다. 넌 할 수 있다. 너는 김기환이 인정한 유일한 사내니까.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간수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기환은 천천히 일어나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깨는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김두한은 형무소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솟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김기환이 맡겨두었던 반지를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보여드리죠. 이 김두한이가 어떻게 종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그날 밤 흩어졌던 우미관 식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김두한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맹수의 살기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쥐잡기를 시작한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아주 씨를 말려버린다. 종로의 왕이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받든 젊은 사자의 포효. 이제 경성 바닥은 피비린내 나는 대청소의 시간으로 접어듭니다. 김두한의 전설적인 장충단 공원 결투와 우미관 탈환 작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과연 김두한은 형님의 뜻대로 하야시 패거리를 몰아내고 새로운 황제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역사가 기억하는 가장 통쾌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답답했던 고구마 전개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이다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김두한의 무자비한 액션과 통쾌한 승리를 목격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편 왕의 귀환 핏빛 대관식에서 뵙겠습니다. 쓰레기는 빗자루로 쓸어 담지만 악귀는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종로의 새벽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우미관 식구들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두한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김기환 형님의 말씀대로 차가운 머리로 판을 짰습니다. 그는 먼저 흩어진 조직을 재정비하고 하야시 패거리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놈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틈이 김두한이 노리는 급소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압도적인 도장 깨기가 시작됩니다.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성전입니다. D-Day,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하야시 패거리가 점령하고 있던 종로의 유흥가 명월관이었습니다. 그곳은 놈들이 조선 기생들을 희롱하고 마약을 유통하는 본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두한은 정예 멤버 5명을 대동하고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누구냐? 여기는 하야시 오야붕의 업!
문지기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김두한의 발차기가 장렬했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놈들이 안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술판을 벌이던 야쿠자 수십 명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김두한이다! 저놈 잡아! 하지만 놈들은 김두한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김두한은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고 강력하게 놈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펼쳐지는 난투극. 김두한의 주먹이 꽂힐 때마다 일본도가 허공으로 날아가고 비명소리가 음악소리를 덮었습니다. 다음은 우미관이다. 명월관을 접수한 김두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셔츠를 갈아입지도 않은 채 곧바로 우미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하야시의 행동대장 시바루가 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도 유단자로 잔인하기로 소문난 칼잡이였습니다. 우미관 앞 광장. 수백 명의 군중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김두한과 시바루가 마주섰습니다. 애송이 녀석, 제발로 죽으러 왔구나. 시바루가 긴 칼을 뽑아들며 비웃었습니다. 김두한은 맨주먹을 들어보였습니다. 형님께서 말씀하셨지. 너희 같은 놈들에게는 칼도 아깝다고. 맨손으로 지디겨주마. 승부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시바루의 칼이 번개처럼 김두한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칼날을 피하고 순식간에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빡! 김두한의 돌주먹이 시바루의 턱에 꽂혔습니다. 시바루의 몸이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단 한 방. 그것은 김기환에게 전수받은 그리고 김두한이 완성한 필살의 일격이었습니다. 대장이 쓰러지자 졸개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김두한은 쓰러진 시바루를 밟고 서서 우미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정로는 우리 것이다! 우와! 상인들과 구경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억눌려 있던 사rum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두한은 피 묻은 손을 들어 올리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대관식이었습니다. 한편 서대문 형무소의 차가운 독방. 김규환은 밖에서 들려오는 간수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종로가 뒤집혔대. 김두한이라는 놈이 하야시 애들을 다 박살냈다는데? 그 어린 놈이? 대단하구만. 김규환은 벽에 기대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물기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해냈구나, 두한아. 정말로 해냈어.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물러남으로써 더 큰 나무가 자랄 수 있었습니다. 씁쓸함보다는 대견함이, 아쉬움보다는 안도감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김규환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시대는 갔지만 그의 정신은 김두한을 통해 영원히 종로거리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날 밤 종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은 공짜 술과 안주를 내왔고 거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우미관 2층, 예전 김규환이 쓰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텅 빈 의자. 주인은 없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김규환의 냄새가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김두한은 의자에 앉지 않고 그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형님, 약속 지켰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낭만은 피를 먹고 자라났고 전설은 또 다른 전설을 낳았습니다. 김기환과 김두한,
두 남자의 엇갈린 운명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왕관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김기환이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해 김두한이 걸어야 할 길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험난할 것입니다. 전설적인 1대 주먹 황제의 퇴장, 그리고 2대 황제의 화려한 등극. 이 장엄한 서사시의 마지막 장, 남겨진 유산을 통해 김기환이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 꽃이 져야만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화려하게 피어있던 꽃의 시절만을 기억하려 하죠. 서대문 형무소에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몇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그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호랑이 같던 기백은 고요한 후스처럼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김기환이었습니다. 출소하는 그의 앞에는 수백 명의 건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의 물결, 그 맨 앞에는 종로의 새로운 주인이 된 김두한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두한이 허리를 90도로 숙이자 뒤에 있던 수백 명의 사내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함성 소리가 서대문 형무소 담장을 넘어 경성 바닥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김기환은 그 화려한 환영 인파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김두한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쳐주었습니다. 되었다. 다들 돌려보내라. 형님, 우미관으로 모시겠습니다. 형님 자리는 매일 닦아놓고 비워두었습니다. 다시 오셔서 좌정하셔야죠. 김두한의 간곡한 부탁에도 김기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는 손은 예전보다 투박해져 있었습니다. 두한아,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법이다. 나는 낡은 시대의 사람이야. 지금 종로는 너의 색깔로 칠해져 있다.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앉으면 그것은 너에게도 나에게도 독이 될 뿐이다. 하지만 형님, 나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랜다. 너라는 거목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걸음이 되었으면 그걸로 족하다. 잊지 마라. 주먹은 휘두를 때보다 주머니에 넣고 참을 때 더 강하다는 것을. 김기환은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화려한 우미관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산속의 작은 암자였다고도 하고, 혹은 만주벌판 어디론가 바람처럼 떠났다고도 합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스스로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전설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김기환이 떠난 후 시대는 급변했습니다. 해방이 찾아왔고 곧이어 전쟁이 터졌으며 주먹들의 세계에도 정치라는 더러운 흙탕물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낭만과 의리로 뭉쳤던 협객의 시대는 가고 돈과 권력을 위해 사시미를 휘두르고 총질을 해대는 정치 깡패들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김두한 역시 그 거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오물투척 사건을 일으키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힘들고 고독할 때마다 찾았던 곳은 다름 아닌 우미관 사무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의자 앞이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는 의자. 김두한은 평생 그 의자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날이면 그 의자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형님, 세상이 참 더럽습니다. 형님이 가르쳐주신 낭만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기환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싸움을 잘했던 오야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주먹들에게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사내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밤거리는 더 화려해졌을지 몰라도 그 안의 온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김기환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물러나지 않으면 김두한이라는 영웅이 탄생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주먹 세계의 낭만은 결국 시대의 흐름 속에서 깨져버릴 유리장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스스로 깨지는 길을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김두한을 장군의 아들이라 부르며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장군의 아들을 길거리의 거지 왕초에서 민족의 주먹으로 키워낸 것은 바로 김기환이라는 걸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빈 의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비록 우미관은 사라지고 빌딩 숲이 들어섰지만 종로의 바람 속에는 여전히 하얀 양복을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던 그 남자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진짜 강한 자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자가 아니라 상대를 품고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자다. 김기환. 그는 역사책에는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밤의 역사 속에서는 영원히 지지 않는 달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로의 일대 황제 김기환의 일대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주먹 뒤에 숨겨진 뜨거운 의리, 그리고 쓸쓸한 태장까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울림이 남으셨습니까? 하지만 밤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김두한의 시대가 저물고 명동과 동대문을 피로 물들인 정치 깡패들의 시대, 이정재와 시라소니의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잔혹하고도 매혹적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다음 시리즈에서 만나고 싶은 인물의 이름을 남겨주세요.